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적인 프랑스 철도청 수석 엔지니어가 한국의 KTX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 고속철도 시스템 연구의 최고 권위자인 박사가 한국의 평범한 KTX 열차에서 자신의 30년 연구를 완전히 뒤엎을 만한 장면을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프랑스 연구팀은 급히 카메라를 꺼내 이 놀라운 광경을 촬영하기 시작했고, 그 영상은 지금 전 세계 철도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도대체 한국의 KTX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프랑스 엔지니어가 평생 믿어온 철도 이론을 단 하루 만에 포기하게 만든 충격적인 비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저는 프랑스 국영철도 SNCF의 수석 엔지니어 소피 르클레르입니다. 30년 넘게 고속철도 시스템을 개발하며 프랑스 TGV의 자랑스러운 역사의 일부가 되었죠. 우리 프랑스의 TGV는 세계 최초의 상업용 고속철도로 기술력과 안전성, 정확성 면에서 세계 최고라고 자부해왔습니다. 저는 TGV의 신호 시스템과 제동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고, 그 공로로 레지옹 도네르 훈장까지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약간의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한국이 우리 프랑스의 TGV 기술을 도입해 KTX를 개발했을 때 저는 그들은 그저 우리 기술을 복제한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당시 한국 방문 중 KTX 개통 초기에 몇 가지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던 것을 목격했고, 이로 인해 한국의 철도 기술력에 의구심을 품게 되었죠. 그런데 지난달 프랑스 철도청 부청장 피에르 뒤부아가 저를 긴급히 불렀습니다.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최근 세계 고속철도 평가 보고서를 보여주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의 KTX가 정시성, 안전성, 기술 혁신 부문에서 프랑스 TGV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피, 이건 말도 안 돼. 우리가 세계 최고의 고속철도 강국이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이 보고서에 뭔가 오류가 있을 거야. 직접 가서 확인해봐. 피에르의 말에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앞질렀다고? 그들은 우리 기술을 배운 학생에 불과해요. 제가 가서 이 보고서의 오류를 밝히겠습니다. 그렇게 저의 한국 고속철도 평가 임무가 시작되었습니다. 출발하기 전날 밤, 피에르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소피, 이번 출장은 매우 중요해. 프랑스 철도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TGV의 우수성을 입증해줘. 특히 우리가 곧 개발할 차세대 고속철도 사업 예산을 위해서라도 말이야. 그의 말에 저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저 역시 프랑스 철도의 자부심을 지키고 싶었기에 단호하게 수락했습니다.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지친 상태였습니다. 여기서부터 KTX의 약점을 하나하나 찾아내야지라고 생각하며 입국장으로 향했습니다. 입국장에 들어서자마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미리 예상했던 긴 대기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샤를 드골 공항에서는 항상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는데 여기서는 자동 입국 심사대를 통해 몇 분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공항이 효율적이라고 철도까지 그렇다는 보장은 없어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출구로 나오자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든 젊은 한국인 남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의 연구원 박민재였습니다. 그는 단정한 정장 차림에 완벽한 영어를 구사했습니다. 르클레르 박사님, 환영합니다. 한국의 고속철도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부러 냉담한 태도로 대응했습니다. 네, 한국의 KTX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들었는데 솔직히 믿기 어렵네요. 5년 전 제가 방문했을 때 여러 기술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민재 씨는 제 도발적인 발언에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15년이면 많은 것이 변할 수 있죠. 저희 KTX는 초기 프랑스 기술을 바탕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많은 부분에서 자체 기술로 발전시켰습니다. 박사님께서 직접 경험해 보시면 판단하시기 쉬울 겁니다. 그렇게 저의 한국 고속철도 시스템 탐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KTX의 문제점을 찾아내 프랑스 TGV의 우수성을 증명하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방문이 제 평생의 신념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인천국제공항에서 나와 처음 마주한 한국의 모습은 제가 기억하던 것과 너무 달랐습니다. 15년 전에는 개발 도상국의 인상이었지만 지금의 한국은 초현대적인 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민재 씨는 저를 공항철도로 안내했습니다. 박사님, 서울역까지는 공항철도를 타고 가는 게 가장 빠릅니다. KTX와의 환승도 매우 편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저는 속으로 환승이 얼마나 편리할지 두고 보자라고 생각하며 플랫폼으로 향했습니다. 플랫폼에 도착하자 깔끔한 공항철도가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열차 외관은 세련된 디자인으로 인상적이었고 정확히 예정된 시간에 문이 열렸습니다. 승객들은 질서 있게 탑승했고 민재 씨는 저를 좌석으로 안내했습니다. 르클레르 박사님,
공항철도는 인천공항에서 서울역까지 43분 만에 연결합니다. 정시 운행률은 99.9%에 달합니다. 저는 회의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랑스의 철도도 정시성을 자랑하지만 실제로는 작은 지연이 자주 발생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열차 내부는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고 모든 좌석에는 충전 포트가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지하 터널을 지나는 동안에도 인터넷 연결이 끊기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제 스마트폰을 확인해 보니 5G의 신호가 안정적으로 잡혔습니다. 한국의 모든 철도에는 끊김없는 고속 인터넷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KTX에서도 마찬가지로 300km 이상의 속도로 달릴 때도 화상회의가 가능합니다. 민재 씨의 설명에 저는 내심 놀랐습니다. 프랑스 TGV는 아직도 구간별로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차가 정확히 예정된 시간에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하차하는 승객들의 움직임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고 역사는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이제 KTX 승강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를 타보실 예정입니다. 서울역 내부로 들어서자 넓고 현대적인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천장은 높았고 자연광이 들어오는 설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대기줄이 거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승객들이 모바일 앱이나 무인 발권기를 이용합니다. 종이 티켓 없이 QR코드만으로 탑승이 가능하죠. 민재 씨가 스마트폰을 꺼내 앱을 보여주었습니다. 열차 예약부터 좌석 선택, 결제, 탑승권 발급까지 몇 초 만에 이루어지는 과정을 시연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시스템이 있지만 이렇게 직관적이고 빠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KTX 승강장으로 향하는 길에 민재 씨는 한국 고속철도의 역사를 설명했습니다. 2004년 프랑스 TGV 기술을 기반으로 시작했지만 이후 한국의 지형과 환경에 맞게 지속적으로 발전시켰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현재 운행 중인 KTX 산천과 KTX 이음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고속열차입니다. 특히 KTX 이음은 한국의 복잡한 산악 지형에 최적화되어 있죠. 저는 의심스러운 눈길로 물었습니다. 정말 순수 국내 기술인가요? 프랑스 기술을 일부 차용한 것 아닌가요? 민재 씨는 자신감 있게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TGV 기술을 배웠지만 지금은 많은 부분에서 독자적인 기술로 발전했습니다. 오늘 직접 체험해 보시면 그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승강장에 도착하자 KTX가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열차 외관은 프랑스 TGV와 비슷하면서도 더 날렵한 느낌이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플랫폼에 설치된 스크린도어였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일부 역사에만 설치되어 있었지만 여기서는 모든 고속철도 승강장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플랫폼 바닥에는 열차 도어의 정확한 위치가 표시되어 있어 승객들이 해당 위치에 미리 줄을 서 있었습니다. 열차가 정확히 그 위치에 정차하자 사람들은 질서 있게 승하차했습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열차 정차 시간이 크게 단축되었습니다. 평균 정차 시간은 90초에 불과합니다. 민재 씨의 설명에 저는 점점 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프랑스 TGV의 정차 시간은 보통 3에서 5분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KTX에 탑승하면서 저는 내심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 열차가 프랑스 TGV보다 나을까? 그럴 리 없어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미 보고 느낀 것들이 제 선입견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KTX에 발을 들이는 순간 저는 프랑스 TGV와의 비교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객실은 놀라울 정도로 넓고 깨끗했으며 좌석 간격이 TGV보다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비용 절감을 위해 좌석 간격을 줄이는 추세였는데 여기서는 승객 편의를 우선시한 느낌이었습니다. 이 KTX 산천은 좌석당 공간이 TGV보다 약 15% 넓습니다. 저희는 장시간 이동하는 승객의 편안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민재 씨의 설명에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더 많은 승객, 더 많은 수익이라는 원칙이 우선시되었는데 여기서는 접근 방식이 달랐습니다. 열차가 출발하자 디지털 표시판에 현재 속도가 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100km, 150km, 200km. 가속도가 매우 부드러웠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진동과 소음이었습니다. TGV도 조용한 편이지만 KTX는 그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한국의 선로는 콘크리트 슬래브 궤도 방식을 채택해 진동을 크게 줄였습니다. 또한 KTX 산천은 공기역학적 설계를 최적화해 소음을 TGV 대비 약 8% 감소시켰죠. 속도계가 300km를 넘어갔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지만 열차 내부는 마치 정지해 있는 것처럼 안정적이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많은 철도 전문가들이 고속철도는 진동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왔는데 이 체험은 그 이론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승무원이 다가와 음료를 제공했습니다. 프랑스 TGV의 서비스는 종종 형식적이고 빠른 편인데
여기서는 승무원의 미소가 진심 어려 보였습니다. 민재 씨가 KTX의 안전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모든 열차에는 10분마다 자동 점검이 이루어지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일반적으로 출발 전과 도착 후에만 점검이 이루어지는 것과 대조적이었습니다. 만약 작은 이상이라도 감지되면 즉시 관제센터로 정보가 전송되고 필요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지난 5년간 심각한 안전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반신반의하며 들었습니다. 프랑스도 안전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지난 몇 년간 몇 차례의 사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약 1시간 후 열차는 대전역에 정확히 예정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민재 씨는 저를 대전에 위치한 철도 통합관제센터로 안내했습니다. 관제센터에 들어서자 거대한 스크린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전국의 모든 KTX 열차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모든 열차의 위치, 속도,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I 시스템이 최적의 운행 경로와 시간을 계산해 승무원에게 전달하죠. 제가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자 민재 씨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기상 조건에 따른 대응 시스템입니다. 폭우나 강풍이 예상될 경우 AI가 사전에 속도 조절이나 우회 경로를 제한합니다. 이런 예측 시스템 덕분에 기상 조건으로 인한 지연이 크게 줄었죠.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시스템을 개발 중이었지만 아직 완전히 구현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점점 더 당혹스러워졌습니다. 제가 우월하다고 믿었던 프랑스 시스템이 여러 측면에서 한국에 뒤처져 있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관제센터를 나오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피에르였습니다. 소피, 어떻게 돼가고 있나? 프랑스 우수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찾았나? 순간 제 마음속에 갈등이 일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KTX 시스템은 솔직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피에르에게 사실대로 말한다면 프랑스 철도청의 자존심은 물론 제 경력에도 타격이 올 수 있었습니다. 아직 조사 중이야, 피에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 전화를 끊고 민재 씨를 따라 나가면서 저는 과학자로서의 양심과 애국심 사이에서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일정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방문이었습니다. 대전에 위치한 이 연구원은 한국철도 기술의 중심지였습니다. 건물에 들어서자 세계 최고의 철도 기술 선도국가라는 슬로건이 눈에 띄었습니다. 참 대담한 목표군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프랑스는 150년이 넘는 철도 역사를 자랑하는 국가입니다. 반면 한국은 고작 15년 전에야 고속철도를 도입했죠. 그런 나라가 어떻게 세계 최고를 꿈꿀 수 있을까요? 연구원 내부 투어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열차 설계실이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3D 모델링 프로그램으로 열차의 공기역학적 디자인을 시뮬레이션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HEMU 430X 프로젝트입니다. 최고 시속 430km로 달릴 수 있는 차세대 고속열차를 개발 중이죠. 민재 씨의 설명에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 차세대 TGV의 목표 속도도 비슷한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본 것은 더 놀라웠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자기부상열차 모형이었습니다. 이건 하이퍼튜브 프로젝트입니다. 진공 터널에서 자기부상 기술을 이용해 시속 1000km 이상으로 달릴 수 있는 초고속 교통수단을 연구 중입니다.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연구가 진행 중이었지만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실험용 트랙까지 건설한 상태였습니다. 연구원을 둘러보는 동안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피에르였습니다. 소피, 오늘 중으로 첫 번째 보고서를 보내줬으면 해. 특히 KTX의 문제점들을 중점적으로 다뤄줘. 우리 TGV가 여전히 우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해. 그의 말에 저는 갈등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바로는 KTX가 여러 면에서 TGV보다 앞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에르, 솔직히 말하면 KTX는 생각보다 훨씬 발전해 있어. 몇몇 분야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있다고 볼 수 있어. 전화 너머로 피에르의 험악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소피, 자네가 임무를 잊은 건 아니겠지. 우리는 프랑스 철도의 우수성을 증명하려는 거야. 차세대 TGV 개발 예산이 걸린 문제라고.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과학자로서 진실을 말해야 할지, 조국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왜곡해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민재 씨는 제 표정이 어두워진 것을 알아챘는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신가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요. 다음 방문지는 철도 시험센터였습니다. 여기서는 실제 크기의 열차를 다양한 환경에서 테스트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극한의 기후 조건을 시뮬레이션하는 챔버였습니다. 영하 30도부터 영상 50도까지의 환경에서 열차의 성능을 테스트합니다. 또한 강풍, 폭우, 폭설 등 다양한 기상 조건을 재현할 수 있죠. 프랑스에는 이런 종합적인 테스트 시설이 없었습니다. 각기 다른 장소에서 부분적으로 테스트를 진행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었죠.
연구원을 나오면서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피해가 원하는 보고서를 쓰려면 진실을 왜곡해야 했지만 과학자로서의 양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민재 씨는 저를 KTX 종합운영센터로 안내했습니다. 이곳은 전국의 KTX 운행과 유지 보수를 총괄하는 곳이었습니다. 프랑스의 TGV 운영센터보다 규모는 작았지만 기술 수준은 오히려 더 첨단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여기서 모든 KTX 차량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각 열차에는 수백 개의 IoT 센서가 부착되어 있어서 주요 부품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체크하죠. 대형 스크린에는 현재 운행 중인 모든 KTX의 위치와 상태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예측 유지 보수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AI 시스템은 부품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해 고장이 발생하기 전에 교체 시기를 알려줍니다. 덕분에 갑작스러운 고장으로 인한 운행 중단이 97% 감소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랑스 TGV도 유사한 시스템을 도입 중이었지만 아직 초기 단계였습니다. 특히 저희는 정기적인 일정에 따라 유지 보수를 진행하는 방식을 선호했는데 이는 종종 불필요한 부품 교체로 이어져 비용 낭비가 컸습니다. KTX의 평균 고장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100만 킬로미터당 0.031건입니다. 이는 세계 최저 수준이죠. 그 수치를 듣고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TGV의 고장률은 이보다 약 3배 높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고속철도 차량기지였습니다. 여기서는 KTX의 정기 점검과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자동화된 검사 시스템은 열차가 기지에 들어오면 자동으로 하부와 측면, 지붕을 스캔해 이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인력 검사보다 10배 이상 빠르고 정확하죠. 프랑스에서는 아직도 많은 부분이 유관 검사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자동화 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이었지만 노동조합의 반대로 진행이 더뎠습니다. 점검이 끝난 KTX는 정비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정비 시간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정기 점검은 4시간 내에 완료됩니다. 덕분에 열차 가동률이 92%에 달하죠. 프랑스 TGV의 정비 시간은 평균 8시간이었고 가동률은 85% 정도였습니다. 이런 효율성 차이는 운영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었습니다. 차량 기지를 둘러보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프랑스 시스템과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인정하자면 한국의 유지 보수 체계는 여러 면에서 프랑스보다 효율적이었습니다. 특히 데이터 기반의 예측 유지 보수는 프랑스가 배워야 할 점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민재 씨가 물었습니다. 박사님, 지금까지 본 KTX 시스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한 평가를 해야 할지 아니면 피에르가 원하는 대로 비판적인 견해를 유지해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솔직히 매우 인상적입니다. 특히 유지 보수 시스템은 프랑스보다 더 발전된 것 같네요. 이 말을 하는 순간 저는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다음 일정은 경부고속선의 주요 터널과 교량을 직접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국토의 70%가 산악지형이라 고속철도 건설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민재 씨가 설명했습니다. 프랑스와 달리 저희는 평지가 적어서 수많은 터널과 교량을 건설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 독자적인 기술을 많이 개발했죠. 우리는 천안대전 구간의 유명한 금정 터널을 방문했습니다. 전체 길이가 13km에 달하는 이 터널은 아시아에서 가장 긴 고속철도 터널 중 하나였습니다. 이 터널은 특수 콘크리트 라이닝 공법을 사용했습니다. 프랑스나 일본의 기존 공법보다 시공 속도가 30% 빠르고 내구성도 20% 이상 향상되었죠. 터널 내부에는 고속 열차의 공기압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터널에서는 종종 귀가 멍해지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불편함이 최소화되어 있었습니다. 시속 300km로 주행할 때 발생하는 공기압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수 설계된 환기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열차 교행 시 발생하는 압력파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독자적인 알고리즘도 개발했죠. 프랑스에서는 주로 터널 길이를 조절하거나 단면적을 늘리는 전통적인 방법을 사용했는데 이는 비용이 많이 드는 접근법이었습니다. 한국의 방식이 훨씬 효율적으로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금강을 가로지르는 고속철도 교량이었습니다. 이 교량은 일반적인 콘크리트 교량과는 달리 미학적으로도 아름다웠습니다. 이 교량은 내진 설계가 적용되어 규모 7.0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습니다. 또한 강풍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기 위해 공기역학적 단면을 적용했죠. 민재 씨는 한국이 지진과 태풍이 자주 발생하는 일본의 사례를 연구하여 더욱 안전한 교량 기술을 개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랑스는 자연재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국가라 이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한국이 앞서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소음 저감 기술이었습니다. 교량 위를 KTX가 지나갈 때 예상보다 훨씬 조용했습니다.
교량 레일에 특수 방진 시스템을 적용해 소음과 진동을 최대 40%까지 줄였습니다. 교량 주변 주민들의 삶의 질을 고려한 설계죠. 이 부분은 프랑스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였지만 한국의 기술이 더 효과적으로 보였습니다. 현장을 둘러보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프랑스 기술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자국의 지형과 환경에 맞게 창의적으로 발전시켰던 것입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피에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프랑스 우위의 보고서를 요구했고 저는 점점 더 큰 윤리적 딜레마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민재 씨는 저를 특별한 장소로 안내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비상상황 대응 훈련이 진행되는 현장이었습니다. 오늘은 터널 내 화재 상황을 가정한 대피 훈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직원이 6개월마다 이런 훈련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유사한 훈련이 있지만 대부분 연 1회에 그치고 일부 직원만 참여하는 형식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승무원이 실제 상황처럼 진지하게 임하고 있었습니다. 훈련은 매우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열차 내 산소 공급, 비상 조명 작동, 승객 대피 경로 안내까지 모든 과정이 정확하게 시뮬레이션되었습니다. 우리의 비상 대응 시스템은 골든타임 4분을 목표로 합니다. 사고 발생 후 4분 이내에 모든 승객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는 것이죠. 프랑스 TGV의 비상 대피 목표 시간은 7분이었습니다. 이 차이는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별도의 대피 계획이었습니다. 특수 설계된 탈출 장비와 전담 승무원이 배치되어 있었고 이들을 위한 별도의 훈련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단 한 명의 승객도 남기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도움이 필요한 승객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죠. 이 말을 들으며 저는 프랑스의 접근 방식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도 물론 안전을 중요시하지만 종종 효율성과 비용 절감이 우선시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민재 씨는 저를 KTX의 안전 시스템 전시관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서는 다양한 안전 장치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체 개발한 지능형 레일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열차가 운행하면서 레일의 미세한 균열이나 뒤틀림을 실시간으로 감지하죠. 이 기술은 프랑스에서도 개발 중이었지만 아직 실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전 노선에 도입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레일 결함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95% 감소했습니다. 유지보수 비용도 크게 절감되었고요. 전시관의 마지막 섹션에서는 일본 신칸센과 KTX의 안전 시스템을 비교한 자료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여러 측면에서 KTX가 신칸센보다 앞서 있다는 데이터가 제시되었습니다. 일본도 훌륭한 고속철도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저희는 더 최근에 시작한 만큼 최신 기술을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지진 감지와 자동 제동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합니다. 모든 것을 둘러본 후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학자로서 저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한국의 KTX는 단순히 TGV 기술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혁신적으로 발전시켰고 일부 영역에서는 프랑스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피에르에게 어떤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프랑스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우선일까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민재 씨는 저를 위해 특별한 KTX 체험을 준비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최고 속도로 주행하는 특별 운행이었습니다. 오늘은 KTX가 최고 속도인 시속 330km로 달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선물도 있습니다. 기차에 오르자 운전실로 안내받았습니다. 기관사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했고 놀랍게도 제가 직접 KTX를 운전해 볼 기회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기관사의 감독하에 몇 분간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속철도 엔지니어에게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겁니다. 프랑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안전 규정상 외부인이 운전석에 앉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전문가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있었고 철저한 안전 조치하에 이런 체험이 가능했습니다. KTX의 조종석에 앉아 열차를 직접 조작하면서 저는 그들의 자신감과 개방성에 감동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PR이 아닌 자신들의 기술력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자세였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 민재 씨는 제게 작은 기념품을 건넸습니다. KTX의 미니어처 모델이었습니다. 르클레르 박사님, 한국 고속철도에 대한 평가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번 방문을 통해 제 선입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KTX는 단순히 TGV를 복제한 게 아니라 여러 면에서 더 발전시켰고 일부 영역에서는 프랑스보다 앞서 있다고 인정합니다.
민재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지만 그것은 승리의 미소가 아닌 상호 존중에서 오는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저희는 프랑스에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서로 배우고 발전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파리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것은 피에르가 원하는 내용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KTX가 여러 측면에서 프랑스 TGV보다 앞서 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두 나라가 협력하여 더 나은 고속철도 시스템을 개발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파리에 도착한 다음 날, 피에르가 아닌 놀랍게도 프랑스 교통부 장관인 앙리 뒤폰이 저를 직접 만나길 원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 보고서가 교통부 최고위층까지 전달된 것이었습니다. 장관실에 들어서자 그곳에는 피에르도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불편해 보였습니다. 르클레르 박사, 당신의 보고서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뒤폰 장관이 말했습니다. 솔직함과 전문성이 돋보이는 분석이었습니다. 피에르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장관님, 이 보고서는 프랑스 철도의 위상에 충분합니다. 피에르, 장관이 그의 말을 자르며 말했습니다. 진실을 두려워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후퇴입니다. 르클레르 박사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뒤폰 장관은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박사님, 우리는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한국과의 공동 고속철도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프로젝트의 프랑스 측 책임자가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피에르는 얼굴이 붉어진 채 자리를 떠났고 장관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는 용기가 더 큰 발전을 가져옵니다. 당신의 정직함이 프랑스 철도의 미래를 밝게 할 것입니다. 그날 이후 한 프랑스 고속철도 협력 프로젝트가 공식 출범했고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프랑스의 고속철도 협력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서울과 파리를 오가며 양국의 기술자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프랑스가 가진 150년의 철도 역사와 경험, 그리고 한국의 혁신적인 접근 방식과 첨단 기술이 만나 놀라운 시너지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서울에서 열리는 미래 고속철도 기술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맡게 되었습니다. 단상에 올라 청중들을 바라보며 저는 지난 여정을 돌아보았습니다. 존경하는 철도 전문가 여러분, 오늘 저는 제 철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서로에게 배울 것이 있다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입니다. 고속철도 기술은 어느 한 국가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프랑스가 TGV로 시작했지만 한국은 그것을 기반으로 더 나은 KTX를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의 신칸센, 중국의 푸싱아우도 각자의 장점이 있습니다. 진정한 발전은 자신이 최고라는 자만심이 아닌 다른 이들의 성취를 인정하고 함께 성장하려는 겸손함에서 시작됩니다. 연설을 마치고 내려오는 저를 민재 씨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는 이제 한 프랑스 공동 프로젝트의 한국 측 책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르클레르 박사님, 덕분에 우리는 함께 더 멀리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는 더 나은 과학자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이제 우리는 시속 500km를 목표로 하는 차세대 고속철도를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양국의 장점을 결합한 이 열차는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넘어 국제 협력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더 큰 도약의 시작점이 된다는 진리를 저는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철길 위의 기적은 기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과 협력의 정신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은 프랑스의 저명한 철도 엔지니어가 한국의 KTX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면서 기존의 선입견을 깨고 진정한 협력의 가치를 발견한 이야기였습니다. 단순한 기술적 우월성을 넘어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함께 발전하는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기술의 발전은 경쟁만으로는 이룰 수 없으며 국경을 초월한 협력과 열린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난 집안에서 태어나 자란 일본인 여성이 한국 주재원으로 파견되어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다고 합니다. 극우 성향의 아버지 밑에서 한국은 나쁜 나라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며 자란 28살 하루카는 회사의 갑작스러운 발령에 처음엔 거부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심지어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반환 시위에 직접 참여했던 그녀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도착한 후
그녀가 겪은 충격적인 경험들이 평생 믿어온 가치관을 완전히 무너뜨렸다고 하는데요. 특히 우연히 알게 된 역사적 진실 앞에서 그녀는 참을 수 없는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녀가 한국에서 무엇을 경험했길래 아버지와 격렬한 대립까지 불사하게 되었을까요? 지금 바로 하루카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잠깐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에서 태어나 자란 다나카 하루카입니다. 현재 28살이고 일본의 대형 종합상사에서 해외 마케팅 담당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 가정 환경에 대해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희 집은 전형적인 일본의 중산층 가정이었지만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었어요. 바로 제 아버지의 정치적 성향이었죠. 아버지는 일본의 극우 단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주말이면 종종 우익 집회에 참석하셨고 집에 돌아오시면 항상 한국과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루카, 넌 절대 한국 물건을 사용하면 안 된다. 그들은 우리 일본을 미워하고 항상 우리를 비난하는 나라다. 어릴 때부터 이런 말을 자주 들으며 자란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역사 수업 시간에 독도 문제나 위안부 문제가 나오면 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믿고 한국이 일본을 부당하게 공격한다고 생각했어요. 중학교 때는 아버지를 따라 반한 시위에 참가한 적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 드라마나 K-POP에 빠진 친구들을 볼 때면 속으로 왜 저런 나라의 문화를 좋아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그런 생각은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다만 취업을 위해 영어와 중국어를 공부했고 한국어는 일부러 피했습니다. 취직 후에도 회사에서 한국과 관련된 프로젝트가 있으면 항상 거리를 두었죠.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인사부장님은 제게 중요한 얘기가 있다며 조용한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다나카 씨, 우리 회사가 서울에 새 지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쪽 마케팅을 담당할 주재원으로 당신을 발탁했어요. 최소 2년 계약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에게 한국 주재원이라니요? 모든 나라 중에 하필 한국이라니? 죄송합니다만 다른 나라는 안 될까요? 제가 한국어를 전혀 할 줄 모르고 인사부장은 단호했습니다. 당신의 마케팅 능력과 분석력이 필요합니다. 언어는 현지에서 배우면 됩니다. 이번 발령은 당신의 경력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집에 돌아와 이 소식을 전하자 아버지는 격분하셨어요. 절대 안 돼. 우리 딸이 그런 나라에 가다니. 당장 거절해. 어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셨고 저는 방으로 들어가 밤새 고민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둘 수도 없고 이 발령을 거부하면 제 경력에 큰 타격이 될 게 분명했습니다. 결국 다음 날 저는 발령을 수락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했어요. 한국에서 어떤 대우를 받게 될지,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적대적인 시선을 받지는 않을지 걱정됐습니다. 출국 전날 밤,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저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카, 넌 항상 우리 일본의 자긍심을 잊지 마라. 그곳에서 무슨 말을 듣더라도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빨리 2년이 지나고 돌아왔으면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짐을 정리하며 아버지가 준비해주신 일본 국기가 그려진 작은 배지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제가 적국으로 파견되는 스파이 같은 기분이 들게 했어요. 그날 밤, 저는 한국에서의 힘든 시간들을 상상하며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아버지는 계속해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셨어요. 거기 사람들은 예의가 없어. 길거리에서 침도 마구 뱉고 일본인이라고 하면 서비스도 제대로 안 해줄 거야. 나리타 공항에 도착해서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고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강경한 표정을 유지하셨어요. 정기적으로 연락해. 조금이라도 이상한 일 있으면 즉시 알려라. 필요하면 내가 직접 가서 데려올 테니. 비행기에 탑승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풍경을 바라보며 과연 내가 한국에서 2년이나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승객을 보니 긴장이 되었어요. 그는 저를 힐끔 보더니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비행 내내 그가 제가 일본인이란 걸 알아채고 무슨 말을 할까 불안했어요. 일본에서 오셨나요? 갑자기 그가 일본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놀라서 바라보니 그는 친절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쿄에서 유학한 적이 있어요.
일본 정말 좋아합니다. 예상치 못한 친절함에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말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으니까요. 저는 짧게 대답하고 잠자는 척하며 대화를 피했습니다. 그렇게 불안과 혼란 속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는 계속 날아갔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경고와 편견이 가득했지만 한편으로는 작은 호기심도 생겨났습니다. 과연 한국은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런 나라일까? 제가 직접 경험하게 될 한국의 모습은 어떨까? 그 의문을 안고 저는 인천공항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전경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눈앞에 펼쳐진 것은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과 잘 정돈된 도시 풍경이었습니다. 이상하다. 아버지는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뒤떨어진 나라라고 하셨는데 인천공항에 도착해 입국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또 다른 놀라움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항은 놀랍도록 깨끗하고 세련되었어요. 입국 심사관은 제 일본 여권을 확인하고는 친절하게 미소를 지으며 다나카 씨,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일본어로 인사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일본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준다니. 아버지의 말씀과는 너무 다른 현실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회사에서 보낸 차를 탔습니다. 운전기사님은 제가 일본에서 온 것을 알고 더 신경 써서 대해주셨어요. 처음 오셨으니 어려운 점이 많으실 텐데 필요한 것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서울로 향하는 길에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질서 정연한 도로와 깨끗한 거리였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무질서하거나 지저분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이상하다. 아버지의 말과 완전히 다르잖아. 회사가 마련해준 원룸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방에는 심지어 환영 메시지와 함께 과일 바구니까지 준비되어 있었어요. 피곤함에 짐을 풀고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새로운 직장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지하철을 이용했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의 대중교통은 더럽고 불편하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본 서울 지하철은 도쿄의 것과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새롭고 현대적인 시설들도 있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한 노부부가 저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내가 일본인이라서 그런 걸까?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들은 다가와 친절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일본에서 오셨나요? 우리 아들이 도쿄에서 일하고 있어요. 한국 생활은 어떠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방금 왔어요.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네요. 어려운 일 있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다들 기꺼이 도와줄 거예요. 그들의 진심 어린 친절함에 저는 무엇이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평생 들어온 이야기와 너무 다른 현실 앞에서 혼란스러웠어요. 회사에 도착하자 한국인 동료들이 환영회를 준비해 놓았더군요. 그들은 제가 일본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심지어 몇몇은 서툰 일본어로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점심시간 동료들이 저를 한국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메뉴판을 보는데 한글을 전혀 읽을 수 없었어요. 그러자 옆에 앉은 김 과장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다나카 씨, 처음에는 매운 음식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이 메뉴가 좋을 것 같아요. 천천히 한국 음식에 적응하면 돼요. 그의 배려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식사 중에 동료들은 한국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제 질문에도 진지하게 답해주었어요. 그들 중 누구도 일본에 대한 적대감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첫 주가 지나고 저는 점점 서울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아직 한국어는 서툴렀지만 간단한 인사말과 기본적인 표현들은 배우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한국인들은 제가 서툰 한국어로 말을 걸면 오히려 더 반가워하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 후 동네 슈퍼마켓에 들러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갑자기 지갑이 보이지 않았어요. 가방 안을 뒤져봐도 주머니를 확인해봐도 지갑은 없었습니다. 어떡하지? 여기서 지갑을 잃어버리다니. 당황한 저는 슈퍼마켓으로 돌아가 직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제 서툰 한국어로 상황을 설명하는데 직원은 즉시 매니저를 불렀고 그들은 진지하게 제 말을 들어주었어요. 매니저는 CCTV를 확인해보겠다고 했고 다른 직원은 저에게 물을 건네주며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세요. 같이 찾아볼게요. 그때 갑자기 한 중년 여성이 숨을 헐떡이며 슈퍼마켓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저기요. 혹시 일본에서 오신 분 아닌가요?
이거 당신 지갑 맞나요? 그녀의 손에는 제 지갑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제가 슈퍼마켓 앞에서 이걸 주었어요. 안에 신분증을 보니 일본분 같아서 바로 가져왔어요. 저는 지갑을 받아들고 확인해 보았습니다. 현금, 카드, 모든 것이 그대로였어요. 저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 했지만 한국어가 서툴러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괜찮아요. 외국에서 지갑 잃어버리면 정말 큰일이잖아요. 저도 일본에 갔을 때 현지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고 슈퍼마켓 직원들도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뭉클한 감정을 느꼈어요. 이런 상황에서 낯선 외국인, 그것도 일본인인 저를 이렇게 도와준다는 것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가 들려주신 이야기들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 지금까지 제가 만난 한국인들은 모두 친절하고 배려심 깊었습니다.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도움을 받고 있었어요. 그날 밤 가족에게 연락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에게 한국인들이 정말 친절하고 배려심이 깊어요 라고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요. 회사 일은 바쁘지만 잘 적응하고 있어요 라고만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솔직하게 말하지 못한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 직접 경험해보니 전혀 다른 현실인데 다음날 아침 출근길에 저는 평소보다 더 주의 깊게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젊은이들, 바쁜 출근길에도 질서를 지키며 줄을 서는 사람들, 이런 모습들이 더 많이 눈에 들어왔어요. 회사에서도 동료들의 친절함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제가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와주었고 한국어를 배우려는 제 노력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어요. 특히 제 옆자리에 앉은 정 대리는 점심시간마다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나카 씨, 오늘은 인사말을 배워볼까요? 안녕하세요는 곤니치와와 비슷한 의미예요. 저는 그의 도움에 감사하며 열심히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를 조금씩 알게 되면서 사람들과의 소통도 더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던 편견의 벽이 하나씩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이 되자 동료들이 저를 서울 구경에 초대했습니다. 경복궁, 인사동, 남산타워, 그들은 자국의 역사와 문화를 자랑스럽게 소개했고 저는 그들의 열정에 감탄했어요. 경복궁에서 한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되고 깊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배운 것과는 다른 역사적 사실들이 많았고 그것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에 돌아와 저는 인터넷으로 한국 역사에 대해 더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알고 있던 사실들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특히 한일 관계사에 관한 부분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들이 모두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진실을 알게 된 것에 대한 묘한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한국과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한국은 전혀 다른 나라야. 이렇게 친절하고 발전된 나라를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봤던 거지? 밤늦게까지 생각에 잠겨 있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금 제가 느끼는 혼란은 당연한 것이었어요. 평생 믿어온 것들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오는 혼란이었죠. 하지만 그 무너진 자리에 이제 진실이 하나씩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국 생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가 이 나라에 대해 가지고 있던 선입견은 하나둘씩 깨지고 있었고 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습니다. 주말이면 혼자서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이 도시의 매력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놀라웠던 것은 서울의 도시 경관과 기술적 발전이었습니다. 강남의 고층 빌딩들, 곳곳에 위치한 첨단 기술, 그리고 밤이면 더욱 화려해지는 도시의 불빛들, 모든 것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떨어뜨렸는데 주변 사람들이 즉시 도와주었어요. 그중 한 대학생은 제 폰이 깨진 것을 보고는 근처 수리점까지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곳에서 기술자가 빠르게 화면을 수리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감탄했습니다. 일본에서 오셨어요? 일본 기술력도 정말 대단하죠. 저희 동생이 지금 도쿄에서 유학 중인데 항상 좋은 경험을 이야기해요. 기술자의 말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여기서도 적대감이 아닌 존중과 인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신기했어요. 어느 주말
저는 회사 동료 정 대리의 권유로 그의 가족이 운영하는 작은 가정식당을 방문했습니다. 골목길 안쪽에 위치한 그 식당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했지만 들어서는 순간 정겨운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어서 오세요, 다나카 씨. 우리 엄마가 특별히 일본인 입맛에도 맞는 음식을 준비하셨어요. 정 대리의 어머니는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테이블에는 이미 여러 반찬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 주인 할머니는 직접 끓인 된장찌개를 가져오셨습니다. 많이 드세요. 우리나라에 와서 홀로 지내시느라 힘드실 텐데 오늘만큼은 집밥 맛보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흘러내린 눈물에 정 대리와 그의 어머니는 당황하셨어요. 괜찮으세요? 음식이 입맛에 안 맞나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너무 감동받아서 제가 한국에 대해 정말 많은 오해를 했었는데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시니. 정 대리의 어머니는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는 법이에요. 국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지. 그날 밤 저는 그 가정식당에서 단순히 음식만이 아니라 진정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가 이런 경험을 한다면 그도 변할 수 있을까? 다음 날 회사에서 우연히 위안부 관련 다큐멘터리가 방영된다는 포스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단어는 일본에서도 들어본 적이 있지만 항상 그런 일은 없었다거나 과장된 이야기라고 배웠던 주제였습니다. 호기심에 그 상영회에 참석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끌려간 소녀들의 증언과 역사적 자료를 담고 있었어요. 스크린에 나오는 할머니들의 눈물 어린 증언을 들으며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단지 어린 소녀였어요.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했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죠. 처음에는 이것이 반일 감정으로 만든 가짜 이야기가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일본 역사학자들의 연구와 당시군 문서들도 함께 보여주었어요.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상영이 끝난 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어요. 주변의 한국인들은 저를 비난하거나 적대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역사적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다나카 씨, 괜찮으세요? 힘든 내용이었죠. 옆자리에 앉았던 김 과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겨우 목소리를 짜내어 대답했어요. 네. 그냥 몰랐던 사실들을 알게 되어서 충격이에요. 김 과장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역사는 때로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거주하는 쉼터를 알게 되었고 매주 주말마다 그곳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할머니들이 저를 어떻게 대할지 두려웠어요. 하지만 그분들은 제가 일본인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내가 그 시절에 태어난 것도 아닌데 내가 무슨 죄가 있겠니?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느냐야. 할머니의 이 말씀은 제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가 아닐까 생각했어요.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과 한국 문화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도 빠르게 늘었고 이제는 간단한 대화가 가능할 정도가 되었어요. 서울 생활이 즐거워지기 시작했고 처음 왔을 때의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일본에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려왔어요. 하루카,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에 계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리 견해차가 있었더라도 그분은 제 아버지였어요. 곧바로 다음날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회사에 긴급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정말 걱정되네요. 어서 가족에게 가보세요. 여기 일은 걱정하지 마세요. 팀장님의 배려 어린 말씀에 감사드리며 저는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도쿄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의 건강도 걱정되었지만 동시에 제가 한국에서 겪은 일들을 어떻게 그분에게 전해야 할지도 고민이 되었어요. 지난 몇 개월간 저는 가족들에게 한국에서의 진짜 경험을 숨겨왔거든요. 아버지의 병세가 심각하다면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일까요? 병원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지친 얼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는 위중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갑작스런 심장 발작으로 한동안 병원에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병실에 들어가자 아버지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계셨습니다. 저를 보자 그분의 눈에 잠시 기쁨이 스쳤지만
곧 예전의 단호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하루카, 왔구나. 저 한국 놈들 때문에 고생이 많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분의 편견.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 제가 경험한 한국은 아버지가 말씀하신 한국과 전혀 달라요. 그곳 사람들은 친절하고 따뜻해요. 저는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배려를 받았어요. 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분노와 충격이 섞인 표정이었어요. 내가 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들에게 세뇌당한 거야?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세뇌가 아니에요.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사실이에요. 아버지도 한번 직접 가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아버지는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절대 그럴 일 없어. 넌 이제 우리 가문의 자존심을 버린 거니? 그때 어머니가 중재하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아버지의 심박수가 급격히 올라가자 간호사가 들어와 저희를 병실 밖으로 안내했어요. 복도에서 어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카, 내 아버지는 평생 그런 신념으로 살아오셨어. 갑자기 바꾸기는 어려울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안 될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더는 거짓말할 수 없어요. 제가 본 진실을 말하고 싶어요. 한국과 일본,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더 나은 미래가 열릴 거예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 사이에 깊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며칠 동안 병원에 머물면서 저는 아버지와 대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분은 제가 한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할 때마다 귀를 막거나 화제를 돌렸어요. 마지막 날 아버지의 상태가 안정되어 퇴원이 결정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대화를 시도했어요. 아버지, 저는 내일 다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경험한 것들을 모두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아버지가 들을 준비가 안 되셨나 봐요. 하지만 언제든지 마음이 바뀌시면 제가 직접 한국을 안내해 드릴게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보다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어요. 왜 하필 너였을까? 내가 가장 믿었던 내 딸이.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아팠지만 더 이상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실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아버지, 사랑해요. 하지만 저는 제 눈으로 본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제가 아버지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진정한 존경이라고 생각해요. 아버지의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만 내쉬셨어요. 다음 날,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다시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가족과의 갈등은 아프고 힘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제 내면의 성장을 느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편견에 사로잡힌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 싸울 수 있는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한국의 진짜 모습을 더 많은 일본인들에게 알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아버지도 그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저는 더욱 적극적으로 두 나라의 문화 교류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도 한일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했고 주말에는 일본인 커뮤니티에서 한국 문화 소개 활동을 했어요. 어느 날 위안부 할머니들의 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중 한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내가 우리를 잊지 않고 찾아와 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된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너 같은 젊은이들이 있어 미래는 달라질 거야.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확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와의 갈등, 정체성에 대한 혼란, 모든 것이 이제는 제 성장의 일부로 느껴졌어요. 어쩌면 이것이 내가 한국에 온 진짜 이유일지도 몰라. 두 나라 사이의 다리가 되기 위해 그렇게 저는 더욱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5달이 지나고 제 계약 기간도 절반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어로 기본적인 업무 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실력이 늘었고 서울 생활에도 완전히 적응했어요. 회사에서도 제가 제안한 한일협력 프로젝트가 좋은 성과를 내면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본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였어요. 하루카, 아버지 상태가 다시 안 좋아졌어. 이번에는 더 심각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휴가를 내고 일본으로 향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이전보다 훨씬 더 쇠약해 보였습니다. 의사는 심장 상태가 악화되어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병실에서 아버지는 저를 보자 힘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전의 분노나 실망감은 보이지 않았어요. 하루카, 왔구나.
저는 아버지 곁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아버지, 제가 왔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입을 열었어요. 한국은 어때? 아직도 좋다고 생각해. 저는 놀랐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더 좋아졌어요. 이제는 그곳이 제 두 번째 고향 같아요. 예상과 달리 아버지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다. 그 말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버지의 완고한 태도가 조금이나마 누그러진 것 같았어요. 수술 전날 밤, 병실에서 아버지와 둘만 남았을 때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난 한 번도 한국에 가본 적이 없어. 그저 남들이 하는 말을 듣고 인터넷에서 본 글들만 믿었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생 한국을 증오해온 아버지가 실은 한 번도 그곳에 가보지 않았다니. 아버지, 수술 잘 되시면 한번 같이 가보실래요? 제가 진짜 한국을 보여드릴게요. 아버지는 대답 대신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에도 저는 희망을 느꼈어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아버지는 빠르게 회복하셨습니다. 퇴원 후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아버지와의 관계는 이전과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려 노력했고 간간히 전화로 대화도 나눴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저는 회사에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계약이 곧 만료되지만 회사에서는 제게 계약 연장을 제안했어요. 일본으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한국에 더 머물 것인지 고민 끝에 저는 계약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이제 서울은 제게 단순한 근무지가 아니라 제 삶의 일부가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언젠가 그를 이곳으로 초대해 진짜 한국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계약 연장 후 저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한일 문화 교류 행사를 기획하고 양국 기업 간의 협력을 도왔어요. 제 노력은 회사에서도 인정받아 승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주말에는 여전히 위안부 할머니들을 방문했고 이제는 일본인 친구들도 함께 데려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친구들도 할머니들의 따뜻함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하루카, 내가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준 것에 정말 감사해. 우리도 많은 것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 친구의 이 말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이런 인식의 전환이 모여 언젠가는 두 나라 사이의 오래된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어느 날 오랫동안 계획해온 일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아버지에게 한국 방문 초대장을 보낸 거예요. 처음에는 거절하실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어머니와 함께 오시겠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내가 그렇게 좋다는 곳 한번 직접 보고 싶구나.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아버지에게 제가 경험한 진짜 한국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한 달 후 인천공항에서 부모님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예전처럼 적대적이지는 않았어요. 어머니는 오히려 설레는 표정이었고요. 여기가 인천공항이에요. 세계 최고의 공항 중 하나로 꼽히죠. 아버지는 주변을 둘러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깨끗하고 현대적이네. 그것은 작은 인정이었지만 제게는 큰 의미가 있었어요. 부모님의 일주일 체류 동안 저는 서울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현대적인 강남에서부터 전통이 살아있는 북촌 한옥마을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들의 일상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했어요. 특히 위안부 할머니들의 쉼터를 방문했을 때 아버지의 변화가 가장 컸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해하시던 아버지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표정이 무거워졌어요. 그리고 한 할머니가 따뜻한 차를 건네주셨을 때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오랜 편견의 벽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부드럽게 아버지의 손을 잡으셨어요. 괜찮아요. 당신이 직접 찾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미래 세대는 우리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아버지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제게 고백했어요. 하루카, 내 말이 맞았다. 내가 너무 편협했던 것 같구나. 직접 보니 내가 알고 있던 한국과는 전혀 다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무너진 다리가 다시 연결되는 느낌이었어요. 일주일의 방문이 끝나고 부모님을 공항으로 배웅하는 날, 아버지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하루카, 내가 여기서 행복하다면 난 그걸 존중할게. 그리고 난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내가 나보다 훨씬 더 넓은 시야를 가졌구나. 부모님이 떠난 후
저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에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주재원이 아니라 두 나라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회사에서는 한일협력부서의 책임자로 승진했고, 여가 시간에는 양국 청년들의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제 경험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편견을 깨나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어요. 특히 기뻤던 것은 아버지가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제 그는 극우 단체 활동을 그만두고 오히려 지역사회에서 한일 교류를 돕는 활동을 시작했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그것은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서울의 아침을 맞으며 생각합니다. 제가 두려움과 편견을 안고 처음 이 땅을 밟았던 그날로부터 얼마나 많은 것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변화가 가능할지, 무엇보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용기란 자신의 편견을 인정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힘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실은 항상 직접 경험을 통해 찾아야 한다는 것을. 서울의 밝은 아침 햇살 속에서 저는 오늘도 두 나라의 미래를 위한 작은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이제 저에게 한국은 더 이상 적국이 아닌 제 삶의 일부가 되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다나카 하루카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반항 감정으로 가득 찬 아버지 밑에서 자라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일본인 여성이 직접 한국을 경험하면서 모든 선입견이 무너지고 결국은 아버지마저 변화시킨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일상과 문화가 이웃나라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하루카처럼 직접 경험하고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양국의 관계도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어떤 나라나 문화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계신다면 직접 경험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때로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 가장 값진 경험이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